서울의 번화가에서 몇 블록 떨어진 낡았지만 정갈한 아파트 단지 안의 작은 집. 저녁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먼지 입자들이 춤추는 것을 비추고 있었다. 집 안은 책과 기묘한 기계 부품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세심한 손길로 정돈되어 있었다. 한서연은 낡은 나무 책상에 앉아 모니터에 떠 있는 복잡한 코드라인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고 마치 숙련된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연주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 깊은 눈빛 속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와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다. 거실에서는 7살짜리 세 쌍둥이가 각자의 세계에 몰두해 있었다. 첫째, 한민주는 거실 바닥에 큰 종이를 펼쳐놓고 여러 가지 색깔의 펜으로 복잡한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동네 고양이들의 이동 경로와 식사 시간을 분석한 완벽한 전략 지도였다. 둘째, 한민서는 낡은 태블릿 PC를 분해했다가 재조립하고 있었다. 그의 작은 손은 납땜 인두를 능숙하게 다루었고 화면에는 일반적인 운영 체제가 아닌 그가 직접 만든 검은색 바탕의 인터페이스가 깜박였다. 그는 이미 동네 도서관의 보안 시스템을 뚫고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소소한 장난을 치곤 했다. 막내 한민지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오빠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그림책이 들려 있었지만 시선은 민준의 전략과 민서의 기술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도 두 오빠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고 가족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일을 멈추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이 아이들이 그녀의 세상이었고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6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녀를 붙잡아 준 것은 뱃속에서 자라던 세 개의 작은 심장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을 숨기고 평범한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로 살아가고 있었다. 세상은 그녀를 잊었지만 그녀는 괜찮았다. 아이들이 곁에 있는 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였다. 하지만 그녀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과거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항상 그녀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엄마, 저녁 뉴스 시간이에요. 오늘은 중요한 경제 발표가 있대요. 민준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아이는 7살이었지만 말투는 이미 성숙한 분석가 같았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텔레비전을 켰다. 그녀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경제 뉴스를 함께 보는 습관을 들였다. 화면에는 화려한 스튜디오의 앵커가 등장했다. 잠시 동안은 평범한 경제 지표와 주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서연은 아이들에게 인플레이션의 개념을 설명해주며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화면이 바뀌며 예상치 못한 속보가 흘러나왔다. 세기의 결혼식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IT 업계의 거물 제이넥스 그룹의 강지훈 대표가 태양그룹의 최유라 상무와 다음 달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의 평온을 깨뜨렸다. 화면에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그 남자는 강지훈이었다. 6년 전과 변함없이 차갑고 날카로운 눈매. 하지만 더욱 깊어진 카리스마와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최유라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미소 짓고 있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한 쌍처럼 보였다. 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화면 속 남자는 그녀의 과거이자 그녀가 아이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비밀의 주인이었다. 그녀가 한때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그리고 그녀를 가장 비참하게 버렸던 남자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놓쳤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새 아이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서연은 황급히 정신을 차리고 깨진 유리 조각을 향해 몸을 숙였다. 괜찮아. 엄마가 실수했네. 그녀의 목소리는 애써 태연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특히 민지는 엄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하게 질리는 것을 보았다. 엄마의 눈동자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깊은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저런 표정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엄마, 손 다쳐요. 제가 치울게요. 민준이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빗자루를 가져왔다. 민서는 조용히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꺼버렸다. 시끄러운 뉴스 소리가 사라지자 집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지훈과 최유라의 웃는 얼굴이 사라진 화면에는 아이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비쳤다. 서연은 아이들의 배려에 고마웠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는 것에만 집중했다. 마치 깨져버린 자신의 마음을 수습하려는 것처럼. 그날 밤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아이들에게는 피곤해서 그런다고 했지만 사실은 무너지는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엄마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거실에 다시 모였다. 불 꺼진 거실에는 창밖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새 아이의 얼굴은 나이답지 않게 진지했다. 침묵을 깬 것은 막내 민지였다. 엄마가 아파 보여. 마음이 아픈 것 같아.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뉴스에 나온 그 남자 때문이야. 강지훈, 제이넥스 대표. 민준의 말에 민서가 태블릿을 켰다.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자 화면에는 강지훈에 대한 모든 정보가 순식간에 나타났다. 출생, 학력, 경력, 그리고 제이넥스의 기업 정보까지. 형, 이 사람 우리랑 무슨 관련이 있어? 민서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해커로서의 호기심과 동생으로서의 걱정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대답 대신 거실 구석에 있는 낡은 상자를 가리켰다. 그 상자는 서연이 가장 아끼는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으로. 아이들에게는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판도라의 상자였다. 엄마가 우리에게 무언가 숨기고 있어.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는 저 상자 안에 있을 거야.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말에 민지와 민서는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엄마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엄마의 슬픈 눈빛을 떠올리자 망설임은 곧 결심으로 바뀌었다. 민서는 자신의 가방에서 직접 만든 소형 락픽 세트를 꺼냈다. 낡은 자물쇠는 그의 손에서 몇 초 만에 힘없이 열렸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편지, 그리고 작은 벨벳 상자가 들어 있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행복해 보이는 엄마가 있었다. 그리고 엄마의 곁에는 뉴스에서 본 남자, 강지훈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연인처럼 보였다.
다른 사진들에도 두 사람이 함께한 추억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마지막 사진을 보고 숨을 멈췄다. 그것은 만삭의 엄마가 혼자 찍은 사진이었다. 엄마의 배는 새 쌍둥이를 품고 있어 유난히 불러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아이들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 사람이 우리 아빠였어.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동안 막연하게 궁금해했던 아버지의 존재가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왜 아빠는 엄마와 우리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걸까? 아이들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찼다. 민주는 사진 뒤에 적힌 날짜와 편지의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편지는 강지훈이 서연에게 보낸 것들이었다. 사랑과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한 달콤한 말들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편지는 달랐다. 그것은 서연이 쓰다가 붙여지지 못한 편지였다. 지훈 씨, 왜 연락이 안 되나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마지막으로 민주는 벨벳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제이넥스의 로고가 새겨진 평범한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민서가 USB를 자신의 태블릿에 연결했다. 몇 번의 보안 코드를 입력하자 암호화된 파일들이 나타났다. 파일 안에는 서연이 제이넥스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코어의 초기 버전을 설계한 연구 노트와 소스 코드가 들어 있었다. 엄마가 제이넥스의 핵심 기술을 만들었어. 민서가 경악하며 말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엄마는 단순한 프로그래머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만든 천재였고, 강지훈은 그녀의 연인이자 동료였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두 사람은 헤어졌고, 아빠는 엄마의 존재와 업적을 모두 지운 채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 하고 있었다. 이건 불공평해. 민준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엄마는 모든 것을 잃고 우리를 키우기 위해 고생했는데 저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채 행복해지려고 해. 심지어 엄마의 기술로 이룬 부와 명예를 가지고서 말이야.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그녀의 말대로 서연은 모든 고통을 혼자 짊어질 사람이었다. 아이들은 엄마가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다.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계획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무모하고 위험하며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민주는 동생들을 바라보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결혼식을 막아야 해. 민서와 민지는 놀라서 숨을 삼켰다. 어떻게? 민서가 물었다. 그들의 상대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재벌이었다. 7살짜리 아이들 셋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민준의 눈은 자신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힘으로 안 되면 머리로 싸우는 거야. 우리에게는 엄마가 물려주신 무기가 있잖아. 그는 민서의 태블릿과 민지의 통찰력을 차례로 가리켰다. 민서는 저들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민지는 저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휘하겠어. 작은 거실에 모인 세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엄마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작은 전사들이었다. 한밤중에 작은 아파트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아버지의 결혼식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집 안의 공기는 어제와 사뭇 달랐다. 한서연은 여전히 슬픔을 애써 감추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더 이상 그 슬픔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밤사이 굳건해진 결심이 서려 있었다. 아침, 식사 시간. 세 아이는 눈빛을 교환하며 조용한 동의를 나눴다. 서연은 아이들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챘지만 그저 어젯밤 일로 아이들이 철이 든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자신의 상처를 눈치챘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 작은 머릿속에서 얼마나 거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평소보다 더 밝게 웃어 보였다. 엄마가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자마자 거실은 즉시 작전 본부로 변했다. 민주는 어젯밤 펼쳐놓았던 커다란 종이를 다시 테이블 위에 깔았다. 그는 검은색 펜을 들고 종이의 가장 윗부분에 작전명을 썼다. 프로젝트 피닉스, 불사조. 재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전설의 새였다. 피닉스는 엄마를 상징해 민준이 동생들에게 설명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우리를 통해 다시 일어서실 거야. 우리의 임무는 엄마가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나이답지 않은 비장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와 민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작전의 첫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다. 모든 책임은 둘째 민서에게 있었다. 민서, 너의 임무가 가장 중요해. 우리는 적을 알아야 해. 결혼식이 열리는 롯데 시그니엘 호텔의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해. 설계도, 보안 시스템, 경호팀 배치, 직원 명단, 심지어 식자재 납품 트럭의 이동 경로까지. 민서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낡은 태블릿을 들었다. 문제없어. 형, 그 호텔의 방화벽은 내가 작년에 이미 구경해 봤어. 아마추어 수준이야. 그는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화면 위를 현란하게 오갔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들이 빠르게 스크롤되었다. 민주는 민지에게 시선을 돌렸다. 민지, 너는 사람을 분석해야 해. 우리의 주 목표는 3명이야. 강지훈, 최유라,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인 태양그룹 최 회장. 인터넷에 있는 그들의 모든 인터뷰, 기사, 동영상을 찾아봐. 그들의 성격, 약점,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해. 민지는 그림책 대신 엄마의 낡은 노트북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검색창에 최유라 인터뷰라고 입력했다. 화면에 나타난 최유라의 가식적인 미소를 보며 민지는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오만함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기술이 아닌 인간의 마음을 해킹하는 것이었다. 민준 자신은 총사령관이었다. 그는 민서가 수집한 정보와 민지가 분석한 심리 프로필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전략을 구상했다. 그는 종이 위에 호텔의 평면도를 그리고 침투 경로와 탈출 경로를 여러 개 표시했다. 작전은 총 3단계로 나뉘었다. 1단계 잠입, 2단계 혼란 조성, 3단계 결정타. 몇 시간 후 민서가 첫 번째 성과를 보고했다. 형, 호텔 설계도를 확보했어. 보안 카메라 위치와 사각지대도 전부 파악했어. 그리고 재미있는 걸 찾았어. 결혼식 당일 주방 보조 인력의 공백이 생겨서 임시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예정이래. 민서의 눈이 장난스럽게 빛났다. 민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 훌륭해. 우리가 들어갈 문이 생겼군.
그는 종이에 새로운 경로를 추가했다. 다음 목표는 태양그룹이었다. 제이넥스와 달리 태양그룹은 역사가 오래된 만큼 어두운 구석도 많을 터였다. 민서는 곧바로 태양그룹의 내부 서버로 눈을 돌렸다. 한편 민지는 최유라에 대한 분석을 마쳤다. 최유라라는 여자는 극도로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야.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병적으로 의식해. 그녀에게 가장 큰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완벽하게 준비된 무대 위에서 그녀의 체면을 무너뜨리는 거야. 민지는 강지훈에 대한 영상도 찾아보았다. 영상 속 강지훈은 항상 냉정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아주 가끔 기술 혁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이 빛나는 순간이 있었다. 민지는 그에게서 순수한 열정을 보았다. 아빠는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뭔가에 속고 있는 것 같아. 민지의 말에 민주는 생각에 잠겼다. 그럴 수도 있어.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강지훈을 공격하는 게 아니야. 그가 진실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는 거지. 민주는 전략의 방향을 수정했다. 그들의 공격은 최유라와 태양그룹에 집중되어야 했다. 강지훈은 그들의 희생양이자 동시에 그들이 구출해야 할 대상이었다.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위험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저녁이 되어 서연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작전 회의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엄마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서연은 거실 바닥에 펼쳐진 복잡한 설계도와 아이들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는 걸음을 멈췄다. 이게 다 뭐니? 서연의 목소리에 아이들은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주는 재빨리 몸으로 설계도를 가렸다. 아, 엄마 저희 학교 프로젝트 과제예요. 우리 동네 안전지도 만들기 같은 거요. 민주는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 둘러댔다. 서연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아이들을 보았지만 이내 피곤한 기색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렇구나. 우리 아들들. 정말 대단하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그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마터면 모든 것이 들통날 뻔했다. 그날 밤 아이들은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훨씬 더 조심스러웠다. 민서가 자신의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 달리 매우 심각했다. 형, 엄청난 걸 찾았어. 그가 태양그룹의 비밀 회계 장부를 찾아낸 것이었다. 장부에는 수많은 비자금 조성과 뇌물 거래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민서는 암호화된 이메일 하나를 복구해냈다. 그것은 6년 전 최유라가 사설 탐정에게 보낸 이메일이었다. 내용에는 한서연의 모든 것을 뒷조사하고 강지훈에게서 떼어놓을 방법을 찾아라.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라고 적혀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엄마의 불행이 단순한 오해나 사고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음모의 결과였음이 명백해졌다. 아이들의 작은 가슴에 차가운 분노가 차올랐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장난으로 결혼식을 망치려는 게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민주는 이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다. 결혼식장에서 바로 폭로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그는 더 정교한 방법을 생각했다. 이 정보는 우리의 히든카드로 남겨두자. 처음에는 작은 충격으로 저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방심했을 때 결정타를 날리는 거야. 결혼식 날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일. 아이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획을 다듬었다.
민서는 호텔의 통신망을 장악할 백도어를 심었고 각종 가짜 영상과 데이터를 준비했다. 민지는 결혼식 하객 명단을 입수해 그들의 관계와 영향력을 분석하며 누구에게 정보를 흘려야 가장 효과적일지 계산했다. 민주는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시간대별로 수행할 임무, 각자의 역할, 그리고 돌발 상황에 대비한 여러 개의 비상 계획까지. 종이 위에는 이제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공성 계획이 그려져 있었다. 결혼식 전날 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새 아이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그들이 무너뜨려야 할 성, 시그니엘 호텔이 밤하늘을 향해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닌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 그의 옆에 선 민서와 민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작은 어깨에는 엄마의 인생과 가족의 명예가 걸려 있었다. 프로젝트 피닉스는 이제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결혼식 당일의 아침이 밝았다. 서울 상공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마치 세상이 강지훈과 최유라의 결합을 축복하는 듯했다. 잠실에 위치한 롯데 시그니엘 호텔은 그야말로 철옹성이었다. 입구부터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을 실은 검은색 세단들이 줄을 이었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다. 호텔 보안팀과 제이넥스에서 파견된 경호 인력들이 매서운 눈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개미 한 마리조차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삼엄한 분위기였다. 이 화려하고 차가운 풍경에서 조금 떨어진 곳, 한적한 공원 벤치에 새 아이가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평소와 달리 약간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림질된 옷을 입고 있었다. 민지의 손에는 작은 꽃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오늘 아침 엄마에게는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 서연은 아이들의 거짓말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방 안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지 않을 뿐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야. 민준이 손목에 찬 저렴한 전자시계를 보며 말했다. 시계는 평범해 보였지만 민서가 개조하여 새 아이가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짧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통신 장치 역할을 했다. 10분 후에 식자재 납품 트럭이 후문에 도착할 거야. 그때가 우리의 기회야. 민서의 태블릿 화면에는 호텔 주변의 모든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다. 그는 어젯밤 호텔의 보안 시스템에 심어둔 백도어를 통해 모든 것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었다. 후문 쪽 경비는 2명. 교대 시간은 정확히 9시 30분. 교대하는 순간 약 15초의 빈틈이 생겨. 그 15초면 충분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작전 개시 시간이었다. 새 아이는 벤치에서 일어나 호텔의 거대한 건물 뒤편으로 향했다. 화려한 정문과 달리 후문 주변은 각종 배관과 쓰레기통들로 어수선했다. 아이들은 큰 환풍기 뒤에 몸을 숨기고 때를 기다렸다. 정확히 9시 28분. 거대한 냉동 트럭 한 대가 후문으로 들어섰다. 민준의 계획대로였다. 트럭이 멈추고 운전기사가 서류를 들고 경비실로 향했다. 바로 그 순간 민서의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다. 경비실 내부의 컴퓨터 모니터에 갑자기 오류 메시지가 떠올랐다. 이런, 또 시스템 에러야. 경비원 중 한 명이 투덜거리며 모니터를 두드렸다. 다른 경비원은 운전기사가 건넨 서류에 문제가 있다며 인상을 썼다. 납품 목록이 어제 것과 똑같은데
전산팀에 확인해 봐야겠어. 그들의 모든 주의가 컴퓨터와 서류에 쏠려 있었다. 9시 30분. 교대 근무자들이 도착했지만 인수인계는 혼란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두가 전산 오류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지금이야, 민준이 나지막이 외쳤다. 아이들은 환풍기 뒤에서 뛰쳐나와 트럭이 세워진 하역장 안으로 재빨리 몸을 숨겼다. 15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하역장 내부는 생선 비린내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로 가득했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거대한 음식물 처리기 뒤에 웅크렸다. 잠시 후 경비원들의 목소리가 멀어지고 하역장에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주방 직원들만 남았다. 아이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1단계 성공을 조용히 자축했다. 이제부터는 내부 잠입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연 회장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비상계단 옆에 작은 창고였다. 그곳은 민서가 찾아낸 호텔의 중앙 통제 시스템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장소였다. 아이들은 주방의 혼잡함을 틈타 복도로 빠져나왔다. 길고 하얀 복도는 미로처럼 복잡했다. 벽에는 수많은 파이프들이 얽혀 있었고 직원들이 바쁘게 오갔다. 민주는 손목시계에 떠오르는 평면도를 보며 길을 안내했다. 왼쪽이야. 30m 직진한 다음 오른쪽으로 꺾. 그때 복도 저편에서 키가 큰 주방장 한 명이 걸어왔다. 아이들은 피할 곳이 없었다. 주방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아이들을 훑어보았다.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여긴 직원 전용 공간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민준과 민서는 순간 얼어붙었다. 바로 그 순간 민지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꽃바구니를 꽉 쥐었다. 죄송해요. 아저씨, 저희 엄마를 찾고 있어요. 엄마가 오늘 여기서 일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녀의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주방장은 순간 당황했다. 그는 원래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눈앞에 작고 가여운 소녀를 보니 마음이 약해졌다. 엄마 이름이 뭔데 김민지라고 했어요. 주방에서 일하신다고 민지는 미리 생각해둔 가짜 이름을 댔다. 주방장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런 이름의 직원은 없었지만 오늘 같은 날 임시로 고용된 사람이 많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는 아이들을 경비실에 데려다 주는 대신 가장 쉬운 방법을 택했다. 쯧쯧. 저쪽 복도 끝으로 가면 직원 휴게실이 있으니 거기 가서 기다려. 내가 나중에 사람 보내줄게. 주방장은 귀찮다는 듯 손짓하고는 자신의 길을 갔다. 아이들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는 그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다. 주방장의 시야에서 벗어나자마자 아이들은 반대 방향의 비상계단으로 재빨리 뛰어들었다. 민지의 완벽한 연기 덕분에 위기를 넘긴 것이었다. 비상계단은 조용했다. 아이들은 한 층, 두 층,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민서의 태블릿에는 계단 곳곳에 설치된 CCTV 화면이 보였다. 잠깐 2층 위에 경비원 한 명이 순찰 중이야. 30초 후에 이쪽으로 올 거야. 민서의 말에 아이들은 즉시 가장 가까운 층의 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섰다. 그곳은 객실 복도였다.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려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흐르고 있었다. 아이들은 청소 카트 뒤에 몸을 숨겼다. 잠시 후 무전기를 든 경비원이 계단에서 나와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다.
아이들은 경비원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수많은 위기를 넘기고 마침내 그들은 목적지인 79층 연회장 복도에 도착했다. 그들이 찾던 작은 창고는 화려한 연회장 입구와는 대조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었다. 문은 전자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여긴 내가 맡을게. 민서가 나서서 태블릿을 자물쇠의 패널에 가까이 가져갔다. 몇 개의 코드가 화면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삐빅. 짧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창고 안은 낡은 청소도구와 상자들로 가득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조용히 문을 닫고 잠갔다. 작전의 1단계. 잠입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아이들은 긴장이 풀리면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치 몇 시간 동안 전쟁을 치른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쉴 시간이 없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민서는 창고 구석에 있는 네트워크 단자를 찾아냈다. 그는 가방에서 직접 만든 소형 라우터와 케이블을 꺼내 연결했다. 그의 태블릿 화면에 호텔의 전체 네트워크 구성도가 나타났다. 연결됐어. 이제부터 이 호텔의 모든 시스템은 내 손안에 있어. 조명, 음향, 스크린까지 전부. 민주는 작은 창고 문틈으로 연회장 쪽을 살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입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최유라와 완벽한 턱시도, 차림의 강지훈이 서 있었다. 민주는 아버지의 얼굴을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처럼 기계적으로 미소를 짓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 순간 민주는 민지의 말이 맞았음을 직감했다. 저 남자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거짓말의 희생자였다. 이제 곧 시작될 거야. 민준이 동생들을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피닉스가 날아오를 시간이야. 창고 안. 새 아이의 눈이 어둠 속에서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요새는 점령되었고 이제 성을 무너뜨릴 시간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순백의 버진 로드가 재단의 강지훈에게까지 뻗어 있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이 거대한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하객들은 모두 대한민국 상위 1%에 속하는 인물들이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부와 권력의 여유가 넘쳐 흘렀다. 강지훈은 재단 앞에 서서 입구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감정의 동요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곧 그의 아내가 될 여자 최유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닌 제이넥스와 태양그룹의 결합을 위한 거대한 계약이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받아들였다. 사랑, 그에게는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린 단어였다. 6년 전 그의 심장을 난도질하고 떠나버린 한 여자와 함께 그의 모든 순수한 감정은 재가 되어 사라졌다. 그는 그 이후로 오직 일에만 몰두했고 제이넥스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복수이자 삶의 의미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코끝에 익숙한 향기가 스쳐 지나갔다. 연회장을 장식한 수만 송이의 꽃들 사이에서 아주 희미하게 섞여 있는 프리지어 향이었다.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꽃.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편린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7년 전 서울의 한 작은 대학교 창업 보육센터.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은 연구실에서 앳된 얼굴의 강지훈이 모니터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컵라면을 먹으며 복잡한 알고리즘을 스케치북에 그리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바로 20살의 한서연이었다. 지훈 씨, 여기 이 부분의 논리 구조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되면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과부하가 걸릴 거야. 서연이 라면을 먹다 말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녀의 눈은 누구보다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과연 그랬다. 며칠 밤낮을 고민해도 풀리지 않던 문제가 그녀의 한마디에 실마리를 찾았다. 그는 허탈하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정말 서연 씨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당신은 정말 천재야. 천재는 지훈 씨지. 이런 인공지능을 구상해내다니. 서연은 진심으로 그를 존경했다. 두 사람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다. 서로의 재능을 알아보고 꿈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였다. 그들의 사랑은 뜨거운 열정이 아닌 깊은 이해와 존중 위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인공지능 코어의 프로토타입을 완성했다. 돈이 없어 낡은 장비로 밤을 새우기 일쑤였지만 그들은 행복했다. 함께 끓여 먹는 라면 한 그릇이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다. 그들은 함께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현재 연회장의 문이 열리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최유라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모습을 드러냈다.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녀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의 머릿속은 과거의 잔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작은 창고 안. 민지는 모니터를 통해 지훈의 얼굴을 확대해서 보고 있었다. 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빠가 뭔가를 기억하고 있어. 민지가 속삭였다.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계획에 아주 작은 변수가 생긴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긍정적인 변수일지도 몰랐다. 6년 전 제이넥스가 막 투자를 받아 작은 사무실을 얻었을 때였다. 지훈과 서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지훈은 서연에게 프리지어 꽃다발과 함께 작은 반지를 건네며 청혼했다. 서연아, 나와 결혼해줘. 평생 너의 곁에서 너와 함께 꿈을 이루고 싶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행복은 정점에 달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는 시기, 어린 시선이 있다는 것을. 당시 태양그룹의 딸이었던 최유라는 아버지와 함께 투자자로서 지훈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지훈의 능력과 카리스마에 첫눈에 반했다. 하지만 지훈의 곁에는 항상 서연이 있었다. 유라는 서연의 존재를 참을 수 없었다. 자신보다 학벌도 집안도 보잘것없는 여자가 감히 자신이 점찍은 남자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의 눈에 서연은 그저 지훈에게 빌붙어 사는 기생충처럼 보였다. 유라는 아버지인 최 회장에게 서연을 떼어내 달라고 졸랐다. 최 회장은 처음에는 딸의 투정을 무시했지만 제이넥스의 코어 기술이 가진 잠재력을 알아본 후 생각을 바꿨다. 그는 강지훈이라는 인재와 제이넥스의 기술을 모두 손에 넣을 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의 첫 번째 걸림돌은 바로 한서연이었다. 음모는 지훈이 해외 기술 컨퍼런스로 출장을 간 사이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최 회장은 사람을 보내 서연에게 접근했다. 그는 서연에게 제이넥스의 기밀 정보를 빼돌렸다는 누명을 씌울 것이라고 협박했다. 모든 증거는 그녀를 향하도록 조작되어 있었다. 선택은 둘 중 하나야. 감옥에 가서 지훈이의 미래까지 망치든가. 아니면 조용히 돈을 받고 사라지든가. 최 회장의 대리인은 서연의 앞에 돈가방을 던졌다. 서연은 처음에는 결백을 주장하며 저항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연의 가족까지 들먹이며 그녀를 압박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지훈이 보낸 것처럼 위조한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서연아, 미안하다.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태양그룹의 지원 없이는 성공할 수 없어.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온 배신의 메시지였다. 같은 시각, 해외에 있던 지훈은 서연에게 아무리 연락해도 닿지 않자 애를 태우고 있었다. 그가 보낸 수십 통의 메시지와 전화는 최 회장 측에 의해 모두 차단되었다. 며칠 후, 그는 사설 탐정으로부터 몇 장의 사진을 받았다. 사진 속에는 서연이 돈가방을 받고 낯선 남자와 함께 차에 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된 함정이었다. 지훈의 사랑은 배신감과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기술과 성공 가능성을 보고 접근했으며 더 큰 돈을 주는 사람을 따라 떠났다고 믿게 되었다. 그의 순수했던 마음은 그날 이후로 차갑게 닫혀버렸다. 현재 최유라는 재단 앞에 도착해 지훈의 곁에 섰다. 그녀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팔짱을 꼈다. 지훈은 기계적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주례가 엄숙한 목소리로 혼인 서약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지훈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과 조작된 진실이 뒤엉켜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신랑 강지훈 군은 신부 최유라 양을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언제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주례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지훈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귓가에는 주례의 목소리 대신 서연의 웃음소리가 맴도는 것 같았다. 평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까? 주례의 질문이 끝났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다. 그의 대답 하나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입을 열지 못했다. 그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정적이 흘렀다. 최유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하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망설이고 있었다. 이 완벽한 결혼식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작은 창고 안에서 민준이 민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이야. 그의 입모양을 읽은 민서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힘차게 눌렀다. 프로젝트 피닉스의 2단계. 혼란 조성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거대한 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가 굴러떨어지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침묵이 1초, 2제로. 길어질수록 연회장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졌고 최유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지훈의 팔을 세게 붙잡으며 속삭였다. 지훈 씨, 뭐 하는 거예요? 대답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과거의 환영과 현재의 현실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민서가 엔터키를 누른 순간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아 하는 비명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수백억 원을 들인 화려한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암흑에 휩싸였다.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디스코던하게 끊겼고 사람들의 당황한 목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호텔 직원들이 허둥지둥 움직이기 시작했다. 몇 초 후 비상등이 켜지며 희미한 빛이 연회장을 비췄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혼란의 시작일 뿐이었다. 재단 뒤편에 설치된 거대한 LED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원래라면 지훈과 유라의 로맨틱한 사진이 나와야 할 그곳에 알아볼 수 없는 코드와 숫자들이 가득한 검은 화면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다들 단순한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다. 호텔 지배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기술팀에게 소리쳤다. 당장 저걸 꺼 뭐하고 있는 거야. 기술팀은 제어실에서 안간힘을 썼지만 시스템은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의 통제권은 이미 작은 창고 안에 7살짜리 아이에게 넘어가 있었다. 스크린의 숫자들은 무작위로 나열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 총수와 투자자들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화면의 숫자들 중 일부가 익숙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특정 상장 기업의 종목 코드와 비밀리에 거래되는 차명 계좌 번호들이었다. 저거 송도 개발 프로젝트의 비자금 계좌 아니야. 한 중견 건설사 대표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충격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화면의 정보들이 단순한 오류가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극비 정보였다. 특히 태양그룹과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화면에 나타난 정보들은 태양그룹이 주도한 여러 프로젝트에 감춰진 이면을 암시하고 있었다. 속삭임은 점차 커져 연회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축복과 환희로 가득해야 할 공간은 의심과 불안의 도끼 어린 안개에 휩싸였다. 최유라는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그녀의 완벽한 날이, 그녀의 인생 최고의 순간이 눈앞에서 망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서 돌아서서 아버지인 최 회장에게 달려갔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최 회장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다. 그는 딸처럼 어리석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제이넥스와 태양그룹의 합병을 방해하려는 누군가의 정교한 공격이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당장 이 호텔의 모든 통신을 차단해 외부로 정보가 새나가면 끝장이야. 한편 강지우는 혼란의 중심에서 차갑게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그 누구보다 화면의 정보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저것은 태양그룹의 분식 회계와 주가 조작의 흔적이었다. 그가 결혼을 통해 합병하려던 회사가 속부터 썩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의 머릿속을 스치던 과거의 감상적인 기억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대신 냉철한 CEO로서의 판단력이 되살아났다. 그가 결혼을 망설였던 것은 단지 과거의 그림자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의 무의식이, 그의 본능이 이 결혼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작은 창고 안. 상황은 딴판이었다. 민서는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형, 호텔 보안팀이 역추적을 시작했어. 방화벽이 뚫리기까지 3분 정도 버틸 수 있어.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민주는 문틈으로 연회장의 아수라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상대로야. 하객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 이제 2단계를 시작해야 해. 그는 민지에게 눈짓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작은 스마트워치를 조작했다. 그녀가 미리 준비해둔 익명의 문자 메시지 수십 통이 특정 인물들에게 전송되었다. 그 대상은 바로 연회장에 와 있던 경제부 기자들과 영향력 있는 SNS 인플루언서들이었다. 메시지의 내용은 간단했다. 세기의 결혼식. 그 이면에 숨겨진 태양그룹의 추악한 진실. 지금 바로 호텔 연회장 스크린을 주목하십시오. 외부의 기자들이 이 메시지를 받고 술렁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민서가 소리쳤다. 방화벽이 뚫리기 10초 전 지금이야. 형 민주는 단호하게 명령했다. 보내. 민서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엔터키를 눌렀다. 연회장 스크린의 화면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이번에는 복잡한 숫자들이 아니었다.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나타났다. 그리고 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버진 아일랜드와 케이맨 제도에 위치한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이름들이 떠올랐다. 그 회사들로부터 거미줄처럼 복잡한 선들이 뻗어나와 하나의 지점. 바로 서울에 위치한 태양그룹 본사를 가리키고 있었다. 더 이상 암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고발이었다. 태양그룹의 역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을 보여주는 지도였다. 연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체면을 차리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변호사나 자산관리인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태양그룹 주식을 당장 팔아 우리 회사와 진행하던 계약. 전면 재검토에 고성이 오갔다. 최 회장은 창백한 얼굴로 주저앉았다. 수십 년간 쌓아온 그의 제국이 7살짜리 아이들이 보낸 데이터 몇 개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이 공격이 어디서 오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강지우는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분노에 찬 최유라의 얼굴과 절망에 빠진 최 회장의 얼굴, 그리고 탐욕과 배신으로 들끓는 하객들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다시 스크린을 보았다. 이토록 추악한 진실 위에서 그는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 그의 마음 속에서 6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문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서연을 배신자로 만들었던 증거들. 그것 역시 누군가에 의해 이렇게 정교하게 조작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의 인생 전체가 거대한 사기극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지훈 씨 최유라가 그의 팔을 잡고 흔들며 절규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를 뿌리쳤다. 그는 주례를 향해 그리고 모든 하객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단호했다.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폭풍이 마침내 연회장의 심장부를 강타했다.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강지훈의 선언은 핵폭탄과 같았다. 연회장을 가득 채웠던 소음이 순간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하객들이 숨을 죽인 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는 듯 제단 위 세 사람을 쳐다보았다. 시간은 마치 정지된 것 같았다. 정적을 깬 것은 최유라의 날카로운 비명이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지훈의 팔을 잡고 미친 사람처럼 흔들었다. 당신 제정신이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모욕을 주려는 거야.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최 회장 역시 경악에서 벗어나 지훈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강 대표, 지금 장난하는 건가? 이 결혼이 어떤 의미인지 잊었나? 자네 회사와 우리 그룹의 명운이 걸린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낮게 떨렸다. 하지만 강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은 스크린에 떠 있는 태양그룹의 비자금 지도를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다. 범죄자들과 손을 잡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최 회장의 가슴에 밝혔다. 이 결혼은 물론 두 그룹 간의 모든 계약 또한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연 회장은 이제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호텔 보안팀이 막고 있던 문이 밖에서 몰려든 기자들에 의해 무너지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지훈과 유라, 최 회장의 얼굴 위에서 무자비하게 터졌다. 세기의 결혼식은 이제 세기의 스캔들로 변하고 있었다. 이 개자식 최 회장은 이성을 잃고 지훈의 멱살을 잡았다. 경호원들이 급히 달려들어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 최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히스테릭하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녀가 평생 꿈꿔왔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작은 창고 안. 민주는 이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민서에게 다시 한번 신호를 보냈다. 이제 결정타를 날릴 시간이야. 아빠가 더 이상 망설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마지막으로 춤을 추었다. 연 회장의 스크린 화면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6년 전 최유라가 사설 탐정에게 보냈던 이메일에 복구된 원본이었다. 한서연의 모든 것을 뒷조사하고 강지훈에게서 떼어놓을 방법을 찾아라. 연 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한서연이라는 낯선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저 여자가 누구인지,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강지훈에게 그 이름은 다른 의미였다. 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잊기 위해 발버둥 쳤던 이름이었다. 왜 최유라가 서연의 뒷조사를 한 거지? 그의 머릿속은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아이들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메일 화면 옆으로 또 다른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4년 전 제이넥스가 겪었던 최악의 해킹 사건에 대한 기록이었다. 당시 제이넥스는 이제 막 개발을 마친 차세대 코어 기술의 소스 코드를 도난당할 뻔했다. 범인은 끝내 잡지 못했고 지훈은 막대한 돈을 들여보안 시스템 전체를 교체해야만 했다. 그것은 제이넥스의 존립을 위협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지금 스크린에는 당시 해킹 공격의 IP 주소와 자금 이체 기록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었다. 공격의 진원지는 태양그룹이 자금을 대는 한 유령 회사였고 해커에게 돈을 보낸 계좌는 바로 최유라의 비서 명의로 된 차명 계좌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자신을 사랑한다던 여자, 자신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여자가 뒤에서는 자신의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칼을 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제 더 이상의 의심은 없었다. 그는 자신을 붙잡는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최유라에게 다가갔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던 유라는 그의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혐오만이 가득했다. 당신이었군. 처음부터 전부. 최유라는 그의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래 나야 그깟 계집애 하나 때문에 흔들리는 꼴을 볼 수가 없었어. 당신은 내 남자여야 했으니까. 그녀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해버렸다. 이제 이 아수라장에서 더 이상 볼 일은 없었다. 민주는 동생들에게 철수 신호를 보냈다. 작전 완료.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아이들은 신속하게 장비를 챙겼다. 민서는 떠나기 전 호텔의 모든 시스템을 원래대로 복구시키고 자신들의 흔적을 깨끗하게 지웠다. 아이들은 창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복도는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에서 뛰쳐나온 하객들과 안으로 들어가려는 기자들로 뒤엉켜 아비규환이었다. 아이들은 이 혼란을 틈타 사람들 사이에 섞여들었다. 작은 키는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감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한편 강지우는 최유라에게 등을 돌리고 연회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의 성공, 그의 결혼, 그리고 그의 증오까지도. 그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6년 전 한서연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가 분노에 찬 걸음으로 로비를 향해 걸어갈 때였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의 앞을 스쳐 지나가는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평범한 옷차림의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조금 놀란 듯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돌리고 다른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아이의 눈, 그토록 냉정하고 침착하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 그것은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자신이 보던 눈빛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었다. 무언가 어려운 문제에 집중할 때 나타나던 서연의 눈빛과도 겹쳐 보였다.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마주친 낯선 아이에게서 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보게 된 것일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가 사라진 방향으로 몇 걸음 옮겼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인파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후였다. 지우는 텅 빈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결혼식은 폐허가 되었고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았다. 그 아이의 눈빛, 그리고 한서연이라는 이름. 그는 비서를 불렀다. 6년 전 한서연이라는 사람. 지금 당장 찾아내. 진실을 향한 그의 추적이 마침내 시작되고 있었다. 아이들이 호텔을 빠져나와 근처의 작은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민서는 미리 준비해둔 보안 노트북을 켜고 마지막 작업을 수행했다. 그것은 엄마에게 보내는 약속된 신호였다. 그는 암호화된 메시지 앱을 통해 서연만 알아볼 수 있는 코드 한 줄을 전송했다. 피닉스가 착륙했다. 한편 집에서 초조하게 아이들을 기다리던 서연의 낡은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메시지를 확인한 그녀의 눈이 커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일을 저질렀다. 그리고 성공했다. 이제는 그녀가 나설 차례였다. 아이들이 자신을 위해 벌여놓은 이 전쟁을 마무리해야 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다시 그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6년간 애써 묻어두었던 상처를 다시 헤집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운 작은 용사들을.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엄마로만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가장 깨끗하지만 평범한 원피스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잠실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다. 그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그를 마주해야 할까? 하지만 호텔이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해졌다. 그녀는 이제 복수나 미련이 아닌 새 아이의 엄마로서 그곳에 가는 것이었다. 시그니엘 호텔 로비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기자들과 하객들, 호텔 직원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었다. 서연은 이 모든 혼란을 뚫고 묵묵히 걸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화려한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너무나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회장이 있는 79층으로 향했다. 연회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지만 내부의 혼란은 아직 수습되지 않은 상태였다. 서연은 잠시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처참했다. 깨진 유리 조각, 쓰러진 의자, 엉망이 된 꽃 장식, 그리고 그 폐허의 중심에 강지훈이 서 있었다. 6년 만이었다. 그토록 잊고 싶었던 얼굴. 하지만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던 남자. 그는 예전보다 더 야위고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분노에 찬 최 회장과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는 최유라가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이 고개를 돌렸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의 시선은 거짓말처럼 정확하게 서연을 찾아냈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시간이 멈췄다.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 남은 것 같았다. 지훈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다. 서연,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그것은 질문이자 탄식이자 원망이 뒤섞인 부름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고 고요한 평온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이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던 순간이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최유라가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시선은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네가 왜 여기에 있어? 그녀의 이성은 이미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다. 유라는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증오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너였구나. 네가 꾸민 짓이지. 네가 그 빌어먹을 꼬맹이들을 보낸 거지. 안 그래? 그녀는 이성을 잃고 스스로 모든 것을 실토하고 있었다. 지훈은 유라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꼬맹이들 설마. 아까 로비에서 마주쳤던 그 아이의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연회장을 해킹한 범인, 태양그룹의 비리를 폭로한 존재, 그리고 그 아이.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유라를 붙잡았지만 그녀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내년이 감히 내 결혼식을 망쳐 처음부터 널 깨끗하게 없애버렸어야 했는데. 돈 몇 푼에 꼬리치며 떠났을 때 알아봤어야 했어. 그 말은 지훈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돈. 6년 전 그가 서연을 증오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단어였다. 유라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그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유라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이라니. 유라는 지훈을 보고 조소했다. 아직도 몰랐어 그래. 내가 돈을 줬어. 네 앞에서 꺼져 달라고. 그 가난뱅이 계집애는 돈 몇 푼에 널 버리고 떠났다고. 넌 그런 여자 때문에 6년 동안이나 바보같이 놀아난 거야. 그녀는 진실을 무기처럼 휘두르며 지훈에게 상처를 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오히려 모든 의혹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다. 지훈은 유라의 팔을 놓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혼란이 아닌 깊은 고통과 참회가 담겨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서연이 떠난 이유, 자신이 그녀를 오해한 과정,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어리석었는지.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유라가 퍼붓는 악담에도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모든 것을 겪고 이겨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마침내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연회장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최유라 씨, 당신이 나에게서 앗아간 것은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아니야. 그녀는 지훈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유라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당신은 나의 꿈과 명예, 그리고 나의 인생을 훔쳐갔어. 하지만 괜찮아.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나는 당신이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으니까. 그녀의 말은 유라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들렸다. 광기에 휩싸인 유라는 결국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다. 최 회장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허망한 표정으로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힘없이 주저앉았다. 시끄럽던 연회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폐허가 된 공간 속에 강지훈과 한서연, 두 사람만이 남았다. 지훈은 서연을 향해 천천히 아주 힘들게 한 걸음 내디뎠다. 그의 얼굴은 후회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수만 가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너무나 부족했다. 서연아, 그가 겨우 입을 열었을 때 서연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사과도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아.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는 6년 전에 이미 끝났어. 서연은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녀는 이곳에 온 목적을 모두 이루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녀가 연회장을 떠나려고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지훈이 절박하게 외쳤다. 아까 그 아이들 누구야? 서연은 잠시 멈춰섰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녀의 대답은 지훈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당신과는 상관없는 아이들이야.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망설임 없이 걸어 나갔다. 지훈은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붙잡고 그녀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한서연이 떠난 연회장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강지훈은 그녀가 사라진 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당신과는 상관없는 아이들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서 메아리쳤다. 그 말은 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는 것 같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말이 거짓임을 알았다. 그 아이의 눈빛, 자신과 그녀를 그토록 빼닮은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6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아이의 얼굴과 함께
그의 눈앞에서 거대한 물음표로 떠올랐다. 그가 무너진 재단 옆에 선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그의 충직한 비서인 김 실장이 다가왔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김 실장은 지난 몇 년간 지훈의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 최유라와 태양그룹에 대해 미심쩍게 생각해왔지만 감히 대표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연회장의 참상을 보며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심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진실을 향한 절박한 갈망이었다. 김 실장,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첫째, 한서연 씨를 찾아 지난 6년간의 모든 행적, 현재 주소, 모든 걸 알아내. 단, 절대 그녀가 눈치채게 해선 안 돼. 최대한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 지우는 그녀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둘째, 오늘 여기서 봤던 아이들을 찾아. 남자아이 둘, 여자아이 하나였어. 그 아이들의 이름, 나이,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내. 이건 가장 중요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알아내.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나왔다. 셋째, 태양그룹을 향한 공격의 증거를 확보해. 오늘 스크린에 나왔던 모든 정보들, 그 배우까지 전부 파헤쳐. 아이들이 길을 열어줬어. 우리는 그 길 끝에 있는 모든 것을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야 해. 그의 목소리는 다시 냉철한 CEO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김 실장은 지훈의 지시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는 이미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대표님, 사실 합병건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저 역시 따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꺼내 지훈에게 보고서를 보여주었다. 보고서에는 최 회장이 6년 전 최유라가 고용했던 사설 탐정과 여러 차례 접촉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또한 서연이 사라진 시점을 전후로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자금이 탐정의 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포착되어 있었다. 이것은 모든 음모의 배후에 최 회장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증거였다. 잘했어. 계속 파고들어. 그 탐정을 찾아내.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그에게는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 잃어버린 사랑, 도둑 맞은 명예, 그리고 어쩌면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아이들까지. 지훈의 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제이넥스의 최고 정보 보안팀이 태양그룹의 서버를 샅샅이 뒤졌고, 법무팀은 최 회장 일가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김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6년 전 최 회장과 그가 고용한 사설 탐정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었다. 탐정은 자신의 보험을 위해 모든 의뢰인과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해두는 버릇이 있었다. 태양그룹이 무너지는 것을 본 그는 자신의 살기를 찾기 위해 지훈 측의 거액을 받고 녹음 파일을 넘긴 것이었다. 지훈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홀로 그 녹음 파일을 들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6년 전 최 회장의 목소리는 지금보다 젊었지만 그 냉혹함과 교활함은 그대로였다. 그는 탐정에게 한서연을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었다.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강지훈이 가장 경멸하는 방식으로
그 여자를 떠나게 해야 해. 최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놈의 순진한 열정을 꺾어놔야 해. 그래야 내 딸이 들어갈 틈이 생기지. 결국 제이넥스는 내 손에 들어와야 하니까.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 싸움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제이넥스를 집어삼키기 위한 거대한 기업 사냥 계획이었다. 서연과의 사랑은 그들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사소한 장애물에 불과했다. 그의 인생 전체가, 그의 순수했던 꿈이 거대한 사기극의 놀이터가 되었던 것이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서연을 의심했고 증오했고 지난 6년간 그녀를 비난하며 살아왔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눈먼 바보였는지 깨달았다. 바로 그때 김 실장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지훈이 의뢰했던 두 번째 사항에 대한 보고서였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아이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서류 몇 장과 사진이 들어 있었다. 한민준, 한민서, 한민지, 나이, 만 7세, 생년월일은 서연이 사라지고 정확히 9개월 후였다. 서류의 가족 관계란에 아버지의 이름은 공란으로 비어 있었다. 그리고 함께 첨부된 사진 속에는 공원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새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오늘 호텔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아이들이었다. 모든 것이 진실이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다. 아이들은 자신의 아이들이었다. 자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3명의 아이들. 서연은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아이들을 낳고 훌륭하게 키워낸 것이었다. 지훈은 아이들의 사진을 든 채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6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참회와 미안함, 그리고 가슴 저미는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녹음 파일 속 최 회장의 잔인한 목소리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뒤엉켰다. 그의 세상은 완벽하게 부서지고 재구성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상처받은 연인도 속아 넘어간 CEO도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였다. 그는 아이들의 사진을 담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6년간 그를 지배했던 공허함과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단단한 결의가 들어섰다. 모든 것을 되돌려야 한다. 그리고 되찾아야 한다. 그의 여자, 그리고 그의 아이들을. 결혼식 파문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강지훈의 파혼 선언과 태양그룹의 비리 의혹으로 도배되었다. 세기의 결혼식, 세기의 스캔들로 막을 내리다. 태양그룹, 검찰 조사, 착수,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최 회장의 제국은 단 하루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최 회장과 최유라는 곧바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그들의 몰락은 화려했던 만큼이나 비참하고 신속했다. 언론은 이 모든 사건의 또 다른 중심인물, 한서연을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행방은 묘연했다. 강지훈이 한 발 앞서 손을 썼기 때문이었다. 그는 김 실장을 통해 서연이 사는 낡은 아파트 건물 전체를 익명으로 매입했다.
그리고 자신의 보안팀을 배치해 외부인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그는 그녀에게 사죄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녀와 아이들의 평온을 지켜주는 것 뿐이었다. 그는 또한 아이들 명의로 거액의 신탁 펀드를 조성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쓰이기를 바라는 아버지로서의 최소한의 속죄였다. 며칠간의 폭풍이 잦아들고 세상이 조금 잠잠해졌을 때 지우는 마침내 용기를 내기로 했다. 그는 수십억짜리 슈퍼카나 운전기사를 대동하지 않았다. 평범한 국산 세단을 직접 몰고 값비싼 수트 대신 편안한 면바지와 스웨터 차림이었다. 그는 더 이상 제이넥스의 대표가 아닌 한 여자와 세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러 가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서연의 아파트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걸어갔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동네 풍경. 이곳에서 그녀는 혼자 아이들을 키워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의 가슴은 무거운 죄책감으로 짓눌리는 것 같았다. 그는 아파트 앞에 멈춰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결심을 굳힌 그는 낡은 계단을 올라 그녀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평범한 소리가 그의 심장을 관통하는 것처럼 크게 울렸다.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문을 연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그의 방문을 예상했다는 듯 놀라지 않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경계심을 품고 있었다. 무슨 일이죠? 서연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수만 가지 준비했던 말을 모두 잊어버렸다. 그의 시선은 서연의 뒤, 집 안에서 자신을 쏘아보는 세 쌍의 작은 눈동자에 고정되었다.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그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마치 재판관이 피고인을 신문하듯 날카롭고 진지했다. 그들은 엄마를 지키는 작은 수호신들처럼 보였다. 지후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서연보다 이 아이들의 판결을 먼저 받아야 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에서 비켜섰다. 들어오세요. 그것은 환영이 아닌 피할 수 없는 대면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였다. 지후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은 작고 낡았지만 서연의 손길이 닿은 듯 모든 것이 깔끔하고 따뜻했다. 그는 아이들 앞에 섰다.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가운데 앉아 있던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일로 오셨죠? 강지훈 씨 아이의 입에서 나온 호칭은 아빠가 아닌 그의 이름이었다. 아이는 그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지우는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너희들을 만나러 왔어. 그리고 너희 어머니에게 사과하러.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 앞에서조차 자신의 죄책감을 숨길 수 없었다. 민서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사과요, 6년 동안 뭘 하다가 이제 와서요.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나이답지 않은 분노와 상처가 담겨 있었다. 지후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 내가 어리석었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나는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았고, 너무나 쉽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의심했어. 나는 아빠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자격이 없어. 그는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변명도
책임 전가도 없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아이들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들은 오만한 CEO가 아닌 진심으로 후회하는 한 남자를 보고 있었다.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큰 눈에는 의심과 희미한 기대가 함께 서려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서연과 꼭 닮은 아이의 얼굴에서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래,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갚을 수 없을 만큼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아이들 앞에서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 서연은 주방 입구에 기댄 채 이 모든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강해 보이는 지훈의 저토록 무너진 모습을 처음 보았다. 아이들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변명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에서 그녀는 6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순수했던 남자의 그림자를 보았다. 긴 침묵 끝에 민준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사과는 우리 엄마한테 직접 하세요. 우리는 엄마가 상처받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였다. 지우는 아이들의 허락이 떨어지자 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서연아,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6년간의 후회와 고통, 그리고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다. 서연은 대답이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용서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무릎 꿇은 그의 모습을 보고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 한 구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때 민지가 일어나서 작은 컵에 물을 담아 지훈에게 건넸다. 목마를 것 같아서요. 아이의 순수한 배려에 지훈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그가 6년 만에 다시 가족에게 받아들여진 첫 번째 순간이었다. 그날의 만남은 그렇게 끝났다. 지훈은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떠나기 전 서연에게 말했다. 너와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어. 하지만 서두르지 않을게. 너와 아이들이 나를 다시 받아들여 줄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게. 그는 아파트를 나와 차로 돌아왔다. 폭풍은 지나갔다. 하지만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거친 것은 아니었다. 상처는 깊었고 신뢰를 다시 쌓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터였다. 하지만 그는 괜찮았다. 오늘 그는 잃어버렸던 세상의 문을 아주 조금 열었으니까. 차창 밖으로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 강지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제이넥스의 워커홀릭 CEO가 아니었다. 그는 회사의 중요한 업무는 김 실장과 전문 경영인들에게 맡기고 자신의 시간 대부분을 한서연과 아이들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데 사용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서연이 말했듯 6년의 상처와 불씨는 하룻밤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등교 시간에 맞춰 아파트 근처에 나타났다. 처음에는 멀리서 아이들이 학교 버스를 타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아이들은 그를 발견하고도 아는 척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는 아이들에게 작은 샌드위치나 주스를 건네기 시작했다. 학교 가서 먹어. 어제 너희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한번 만들어 봤어.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처음 몇 번. 아이들은 받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같이 계속되는 그의 정성에 결국 막내 민지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는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민준이 동네 길고양이들의 세력 다툼에 대한 전략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는 밤새 관련 논문을 찾아 읽고 다음 날 고양이의 사회적 행동 양식에 대한 고찰이라는 자료를 건네주었다. 민서가 새로운 운영체제를 개발하다가 막혔을 때 그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민지의 그림책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의 성격을 외우고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을 구하기 위해 주말 내내 장난감 가게를 돌아다녔다. 그는 돈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사려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진심을 사용했다. 그는 잃어버린 6년의 시간 동안 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역할을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해나가고 있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처음에는 그의 행동이 모두 자신과 아이들을 되찾기 위한 계산된 연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변하고 있었다. 과거의 차갑고 오만했던 남자는 사라지고 서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서연은 집에서 자신의 옛 연구 노트를 다시 펼쳐보고 있었다. 그녀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코어 기술을 뛰어넘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인공지능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 6년간 아이들을 키우며 얻은 영감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밀가루를 뒤집어 쓴 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이들과 함께 만든 모양은 엉망이지만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쿠키가 들려 있었다. 아이들이 당신도 같이 먹어야 한다고 해서 그는 쑥스러운 듯 말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6년 만에 처음으로 그를 보고 웃는 웃음이었다. 그녀의 웃음소리에 지우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오후 5사람은 처음으로 한 식탁에 둘러앉아 엉망진창 쿠키를 먹으며 웃고 떠들었다. 얼어붙었던 강물에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몇 달 후 서연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작은 기술 스타트업을 창업하기로 했다. 지우는 그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는 제이넥스의 이름으로 거액의 투자를 제안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 힘으로 하고 싶어. 당신의 도움 없이. 지훈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다. 대신 그는 투자자가 아닌 동료로서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그녀에게 최고의 인재들을 소개해 주었고 법률 및 행정적인 문제들을 처리해 주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다. 서연의 회사 이모션 콜은 빠르게 성장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혁신적이었고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한 여자나 CEO의 옛 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우뚝 선 존경받는 개발자이자 CEO였다. 시간은 흘러 첫눈이 내리는 겨울밤이 되었다. 서연의 작은 아파트는 이제 5식구의 온기로 가득 찼다. 지훈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다. 그는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서연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그 집의 당연한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지훈과 서연은 거실 창가에 나란히 서서 소복이 쌓이는 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서연아, 지훈이 나지막이 불렀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6년 전 그가 청혼하며 건넸던 서연이 간직해온 낡은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는 반지를 꺼내 그녀의 손가락에 다시 끼워 주었다. 나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진짜 가족이 되어줘.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오랜 기다림과 상처가 치유되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창가에 내리는 눈처럼 조용히 서로를 껴안았다. 다음 해봄. 한강이 보이는 작은 공원에서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다. 하객은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명의 아이들이 신랑과 신부의 손을 잡고 함께 입장했다. 민주는 아빠의 턱시도를 매만져 주었고, 민서는 엄마의 면사포를 정리해 주었다. 민지는 두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행복하게 웃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영원을 약속했다. 화려한 샹들리에도 수많은 하객도 없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진실하고 아름다웠다. 결혼식이 끝나고 다섯 식구는 공원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직접 싸온 도시락을 먹었다. 아빠, 저 비행기 좀 보세요. 민지가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지훈은 민지를 번쩍 들어 목마를 태워주었다. 서연은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민준과 민서의 입가를 닦아주며 미소 지었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다섯 식구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강지우는 아이를 목에 태운 채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재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웃고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것.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이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길고 긴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그의 세상에 진짜 행복이 찾아왔다.